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향기인문학센터 강의를 맡은 김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는 구비문학 속 치유의 서사라는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비문학 하면 생각나시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옛날에 이렇게 시작해서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들의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면서 아마 이야기를 전승하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이야기 안에는 우리 삶의 궁금증들이 다 담겨 있어서 그걸 해결하려는 어떤 욕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문학 속의 치유의 서사 안에 있는 우리 삶의 궁금증을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삶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옛 이야기는 네 개의 어떤 큰 카테고리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 안에 원형성이 있다. 우리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원형성이라고 하면 전승 집단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어 온 문학이 우리 구비문학이죠. 그 안에 원형성이 훼손되지 않고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형성은 고대부터 존재해온 보편적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이 뭘까요? 상. 어떤 우리가 상이 있다. 뭐 아버지 상이 있다. 어머니 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그 상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는 듯한 모습을 통해서 인류 보편 문제를 담고 있고 그 해결 방법까지 보여주는 게 우리의 구비문학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의 분석을 통해서 그 원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구비문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옛 이야기가 그냥 재미로만 전승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자기 괴로움의 본질을 탐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모습을 옛 이야기 주인공들 혹은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에게 투영하면서 자기 괴로움의 본질과 해결 방법,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그 해결 방법을 따라가면서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방법을 우리가 옛 이야기를 읽고 전승하는 과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옛 이야기 많이 들려주죠. 바로 이러한 원리에서 네가 나중에 크더라도 여기 나온 이야기 주인공들처럼 잘 극복할 수 있어, 헤쳐나갈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옛 이야기를 전승합니다. 이건 베테라임이라는 유명한 옛 이야기 관련 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이유는 인간의 인지가 본질적으로 스토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모두 대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서로 나누시거나 아니면 싸움을 할 때도 그 안에 모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해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스토리가 작동해서 우리가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하고 말하고 모든 것들이 내 내면 안에서 스토리가 구성되어서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갈등이 생기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의 중심 문제는 문학적 마음의 문제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아니면 갈등하거나 아니면 서로 화합하여서 우리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옛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철학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전승은 옛날에라고 하지만 그 옛날에로 시작되는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모두 중요한 이야기들이 남아서 자동 필터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재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남아있고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야기들은 모두 도태돼서 빠져나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삶의 진실을 꿰뚫는 핵심 스토리들만 우리 안에 남아있고 전승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옛 이야기들이 있으시잖아요. 갑자기 제가 옛 이야기 어떤 거 생각나세요? 라고 했을 때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네.
보통 해와 달이 든 오누이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것도 우리 삶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모두 우리가 현재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 삶의 다양한 궁금증들을 해결하려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2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궁금증, 구비문학을 통해 풀어볼 궁금증의 주제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죽음과 다시 태어남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이야기 안에서도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사유해야 하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구비서라 환생한 송아지 신랑을 통해서 죽음과 환생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야기 상징을 분석해 보면서 죽음과 다시 태어남의 의미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2번째는 진짜와 가짜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야기에서 진짜인 척하는 가짜, 그러니까 누구인 척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김태인 척하고 살아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믿어주는 거예요. 네, 있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인 척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저를 김태인 척하고 믿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원리가 뭔지 함께 구비서라 가짜 아들 소동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원리가 우리 삶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보는 게 2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죽음과 다시 태어남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누군가는 죽음이 가장 공평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 알지 못하는 것의 두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어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죽으면 우리가 이 생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건데요. 하지만 우리 삶에서 반드시 만나야 되는 문제 사건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사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 이야기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비서라 환생한 송아지 신랑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구연하듯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 해가면서 조금 맛깔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읽는 것으로 할게요. 자, 한 남자에게는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가 있었어요. 감사를 직책을 하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남자는 큰 마누라가 본처가 임신한 걸 알고 떠났어요. 남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큰 마누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작은 마누라는 그 아들 때문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은 마누라는 큰 마누라에게 술이나 마시며 하루 놀자고 했어요. 큰 마누라가 좋다고 하자 작은 마누라가 자신은 약한 술만 먹고 큰 마누라에게는 독주만 막 먹인 거예요. 큰 마누라가 골아 떨어지자 작은 마누라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연못에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는 척을 했어요. 큰 마누라가 깨어보니 아이가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기를 끝낸 남자가 돌아와서 아이를 마구 찾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 있는지 모르죠. 죽었으니까. 그런데 남자가 연못에 가서 세수를 하니까 청개구리가 남자의 손에 쏙 올라와서 애기 하고 우는 거예요. 개굴이 아니라 애기 하고 울었답니다. 남자가 청개구리를 물에다 다시 넣으면 다시 나오고 다시 넣으면 물에서 다시 나오고 그러는 거였어요. 둘째 마누라가 이 모습을 보더니 이 첫째 마누라는 첫째 마누라의 아들의 환생이구나 이런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를 잡아다가 땅에다가 묻어버렸습니다. 개구리를 묻은 장소에서 피가 더북하게 자랐어요. 우리 피죽도 못 얻어먹었냐 할 때 그 피예요. 피가 화초같이 자라자 남자가 어머 너무 왜 이렇게 피가 예쁘니? 라고 예뻐했어요. 그걸 본 둘째 마누라가 이 아들이 죽어서 피가 됐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둘째 마누라는 피를 싹 베어가지고 암소한테 먹여버렸습니다. 암소가 그걸 먹고 송아지를 낳았는데 남자가 또 남편이 송아지를 엄청 위해주는 거예요. 둘째 마누라가 또 본 거죠. 그래서 아들이 송아지로 환생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 마누라는 갑자기 아파요 이러면서 아픈 척을 하면서 송아지 간을 내어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남편한테 한 거예요. 남자는 어려울 것이 없다며 하인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아다가 간만 내어주고 고기는 백정한테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인이 백정에게 가니까 백정의 어머니만 있었던 거예요. 백정의 어머니는 백정이 돌아오면 간을 내어서 보내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백정의 어머니가 보니까 송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백정이 돌아오자 백정의 어머니는 송아지 간만 내어서 보내주면 되는데 송아지 우는 게 너무 불쌍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개의 간을 내어주고 송아지는 풀어서 보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백정이 자신의 어머니 말대로 송아지를 풀어놓고 하자 송아지는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치체 높은 집안의 양반이 사위를 구한다는 방이 붙었어요. 그렇고 언제 어떻게 구하느냐 했을 때 지프로 만든 북 있죠. 이 집 여러분 그 벼 베고 남은 그 지푸라기 그 지프로 만든 북을 울리면 우리 사위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당연히 하지 못하겠죠. 이때 누가 찾아왔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공이 찾아옵니다. 주인공이 찾아와서 머리로 막 비빔질을 하니까 지프로 만든 북이 둥둥둥 울리는 것이었어요. 양반이 북 치는 사람을 잡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니 송아지가 지푸라기로 만든 북에 비빔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양반한테 송아지를 끌고 오면서 얘가 소리 낸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양반은 약속은 약속이지 하며 송아지를 사위로 드렸습니다. 신부는 아무리 아버지의 명령이지만 송아지와 결혼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역할 수 없어서 첫날 밤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부가 죽으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송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했으면 재미나게 살아야지 죽으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칼하고 세숫대야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송아지는 자기 목을 칼로 찔렀어요. 그러면서 송아지 허물을 싹 벗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잘생긴 남자가 그 안에서 뿅 하고 나타난 거죠. 아들은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처럼 굉장히 잘난 모습이었습니다. 신부는 그렇게 잘난 남자를 처음 보았고 밤새도록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들은 다시 송아지 허물을 뒤집어 쓰고 내가 허물을 벗었다는 말을 하지 말아줘 라고 하면서 3일 동안 아침마다 송아지인 채로 가서 장인 장모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장인 장모에게 허물을 벗고 찾아가서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는 아니 어느 양반이 찾아와서 절을 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남자는 제가 그 송아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부는 허물 벗은 모습을 보고 아주 좋아하고 그 가족들도 좋아했습니다. 아들은 하인을 앞세워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신행을 갔어요. 아버지는 자신은 자기네 집에 아들이 없어서 신행이 없는데 어째서 신행이 왔을까 이상하게 여겼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제가 사실은 옛날에 죽었던 그 아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3번이나 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마누라를 그걸 알고 널에 넣어서 죄의 항목을 써붙여서 육포를 떠서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문학치료 서사 사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렇게 읽어 들었어요. 네, 이야기 안에 있는 상징을 한번 우리 찬찬히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속에는 계모가 등장합니다. 둘째 마누라라고 나온 분이 계모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많은 구비문학에는 계모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모가 등장하죠. 둘째 엄마예요. 그래서 물론 사실 원래 계모의 의미는 원래 어머니가 죽고 두 번째 어머니를 의미하긴 합니다. 근데 여긴 두 분이 다 살아 계시는 걸로
구현이 되고 있죠. 이 계모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전승되고 있는 걸까요? 네, 고민하는 시간을 드리려고 잠시 가만히 있어 봤습니다. 우리 이야기 속의 계모 중에 가장 유명한 계모 중에 한 명은 바로 백설공주의 왕비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엄마는 끊임없이 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계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실제 뉴스에서는 계모들이 자기 입양된 아이들을 죽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통계상으로 보면 어머니들, 친어머니들 혹은 친아버지들이 자녀를 더 구박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꼭 계모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친부모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낳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계모로 상징되어서 우리 옛 이야기에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저도 제 입장에서 어렸을 때 제가 엄마가 저를 막 구박하고 막 그러는 것 같으면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어떤 상상이냐? 우리 엄마는 따로 있을 거야. 엄청 왕비처럼 예쁘고 아름다울 거야.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야. 작고 뚱뚱한 우리 엄마는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나중에 저희 어머니 사진 어렸을 때를 보니까 지금의 저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엄마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아무튼 이 구비 문학 속의 계모는 나쁜 어머니의 별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식을 차별하고 편애하는 엄마, 그리고 자식 앞에서 자신의 욕심을 앞세우는 엄마입니다. 민담의 특유 어법에는 딸, 아들이라고 하면 내가 감싸고 보호해야 할 대상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렇게 의미하는 대상들을 미워하거나 질투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인생에 얘네들이 없어야 돼 라고 하는 건데 바로 여기에 이 왕비가 굉장히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죠. 여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왕비의 경우는 이런 질문을 하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거울이 왕비님이 더 예쁘시지만 백설공주가 1000배나 더 예쁘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원래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보시면 이 장면 이전에는 둘의 갈등이 없어요. 둘의 갈등이 없는데 이 말을 한 순간부터 갈등이 생기고 자기 자식인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제일 잘나야 되는데 제가 나보다 더 잘났다고? 그런 순간부터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엄마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서 누구보다 더 낫다. 이런 사고가 자꾸 반영이 되면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가장 강력하게 나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게 바로 계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야기에는 계모가 많이 등장하고 해외의 이야기들도 많이 그렇겠죠. 여기 백설공주에서도 나오는 것처럼요. 그래서 계모는 나쁜 엄마의 별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계모로 인해서 계속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 되게 중요한 점은 둘째 어머니가 계속 이 아이가 환생한 걸 알아본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는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첫째 어머니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계모가 친어머니의 별칭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알아보고 계속 죽이는 겁니다. 아이로 태어난 다음에도 죽이고 청개구리로 태어나도 죽이고 피로 태어나도 죽이고 송아지로 태어나도 죽이고 이렇게 먼저 알아보는 거죠. 친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문화에는 불교 문화가 많이 섞여 있어서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반드시 종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생 자체를 할 때 환생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인간의 한 면모를 대변하는 거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편안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교적으로만 환생하게 되면 이 아이는 죄를 지은 게 돼요. 태어나자마자 죄를 지은 게 되겠죠? 왜냐?
불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동물로 환생하거든요. 그래서 개구리로 먼저 환생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아무 죄도 없이 죽임을 당하고 개구리로 환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적 환생의 맥락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을 것이고, 이렇게 태어났을 때에는, 그러니까 청개구리로 태어났을 때에는 청개구리의 한 속성이 그 사람에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호랑이 선생님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호랑이 선생님의 호랑이는 정말 그 선생님의 호랑이로 변신한 거예요? 환생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호랑이처럼 무서운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구리로 환생했다는 건 개구리 같은 상태의 아이다. 피로 환생했다는 것은 피의 상태에 있는 아이다. 송아지로 환생했다는 것은 송아지의 상태에 있는 아이다. 그런 속성을 가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생의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아이였다가 아기였다가 청개구리였다가 그 다음에 피였다가 송아지였다가 미남자, 사람으로 변하는 순서를 가지고 있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아기인 상태입니다. 이 아기는 태아부터 시작하죠. 임신한 상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임신한 상태의 아기는 자궁 속에 있습니다. 자궁은 보통 물의 속성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의 상징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물은 어머니 생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직 어머니 안에 속해 있는 존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태아인 상태의 아기는 어머니가 모두 챙겨줘야 하는 상태, 그런 존재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독립이 어렵겠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무슨 독립을 하겠어요. 지금 제 조카가 얼마 전에 한 10달 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굴러는 다녀요. 기어는 다닙니다마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고 있습니다. 계속. 당연히 독립이 어려운 상태죠. 어떻게 걔가 독립하겠습니까? 그래서 엄마에게 속해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태아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의 상징은 어머니라고 했는데요. 물 자체는 우리가 생명성, 근원, 모든 존재의 가능성입니다. 보통 어머니로부터 아이가 태어나고 어머니로부터 생명이 길러지기 때문에 어머니를 물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태아, 아기는 자궁 속에서 나왔고 아직 어머니에게 속해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기를 계모는 죽여서 물에다 던져버립니다. 물에다 던졌어요. 다시 생명이 태어나는 곳에다 던진 거예요. 연못에 던졌으니까요. 던진 다음에 뭐로 태어나냐? 청개구리로 태어납니다.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미운 7살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운 4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미운 4살의 상태, 7살의 상태를 상징으로 보면 보통 뭘로 얘기 많이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여기 답을 써놨죠. 청개구리입니다. 저 청개구리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청개구리 같은 상태인 것은 엄마의 말은 듣지 않고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뛰어다니고 중구난방 뛰어다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는 양서류예요. 양서류가 뭐예요? 네, 물과 무태 모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물에도 들어가서 수영을 막 했다가 땅에 올라와서 점프를 하면서 막 뛰어다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입니다. 아까 물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머니에게 속해 있다가 다른 곳, 무트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청개구리는 현재 어떤, 인간으로 보면 어떤 상태라고 할 수 있느냐면 아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4살, 7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으로 성장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엄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동 7살이라고 해도 우리 맨날 갔다 와서 간식도 먹여줘야 되고 밥도 줘야 되고 가끔가다 밤에 오줌 쌌다고 울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7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네. 아무튼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까 전에 울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울었죠? 네, 애기 울었죠. 개굴 울지 않고 애기 하면서 울면서 누구에게 가냐?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요렇게 이제 제가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구현된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 구비문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구비문학은 동네마다 모두 각 편이라고 해서 동일한 이야기들이 전라도에도 있고 경상도에도 있고 저기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비문학의 특징이고 그것을 우리가 각 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 그래서 동네가 나와 있죠. 진전면, 그다음에 모충동, 동네마다 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다른 맥락으로 전승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승한 것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여기 대계, 한국 구비문학 대계라고 하는데 줄여서 우리가 대계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한국 구비문학 대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요 위에만 읽어볼게요. 영감이 연못에 가서 세수를 하니까 파랑 청개구리가 그 영감 손가락에 앉아서 애기 하거든. 그러니까 신통에서 물에다 넣고 나오거든. 그때 구현해 주신 분이 이야기한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투리도 있고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거죠. 나쁜 어머니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아들은 그 대항할 수 있을 만한 힘을 어디에서 찾고자 하냐면 아버지에게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알아보고 자기 진짜 아들인지는 몰랐지만 이야기 안에서는 예뻐합니다. 애정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보고 또 눈이 뒤집히는 거죠. 둘째 엄마가 뒤집혀서 얘를 또 잡아다가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뭘로 태어나요? 피로 태어납니다. 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벼과에 속한 식물인데 벼는 아니고 조금 맛이 없는 곡물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래서 쌀이 없을 때 대신 피를 훑어서 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피는 당연히 식물이죠. 식물이니까 땅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물하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뭐 물은 당연히 필요하기는 해요. 왜냐? 아직 식물이 자라나려면 물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물과 분리되어서 땅에 심겨져 있지만 아직 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이런 존재를 우리 인간으로 보자면 초기 청소년기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어머니라고 했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머니에게서 얘가 분리된 거예요. 물의 존재 안에만 속해 있지 않고 청개구리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식물이기 때문에 땅에 이렇게 박혀 있죠. 이게 뿌리예요. 땅. 제가 그림을 사실 잘 되게 못 그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피가 있다고 해볼게요. 붙어 있어요.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래서 나서기 꺼림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중2만 돼도 문을 꽝 닫고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요. 그리고 엄마가 무슨 말만 해도 입을 꾹 다물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무슨 스님처럼. 그래서 엄마들과 소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의견을 말해보라고 학교에서 얘기해도 아이들이 가장 가만히 있는 시기입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눈치 보고 하면서 굉장히 수동적이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자꾸 고민하고 자기를 숨기면서 자기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시기예요. 다만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 시기가 굉장히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이 내면 안에는 뭔가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화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 살지부터 해가지고 이때 자아 정체성 회복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이후까지 계속 이어지겠죠. 이 시기에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이때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 피는 또 누구에게 예뻐 보이냐? 아버지에게 또 예뻐 보입니다. 아버지가 또 알아보고 그래도 애정을 주는 거죠. 누가 죽였으나? 네, 계모가 죽였지만 어머니가, 그러니까 나쁜 우리 엄마가 나를 죽였지만, 폭력적인 어머니가 나를 죽였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애정 안에서 얘가 크고 있습니다. 피는 예쁘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화초같이 예뻐 보인다라고 합니다. 우리 원래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예뻐 보인다 이런 얘기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 주는 거예요. 아, 예쁘다 라고 하면서 해주는 거죠. 또 둘째 엄마가 보고 얘를 죽여버립니다. 베어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암소에게 줍니다. 근데 그 암소에게서 새끼가 태어나죠. 송아지가 태어납니다. 얘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무태 속한 존재죠. 이제 물에 속한 존재는 아니에요. 간간히 물이 마시려면 필요하지만 어쨌든 땅에 소속된 존재입니다. 물과 완전히 분리됐어요. 물 누구예요? 어머니. 어머니와 분리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혼자 막 돌아다녀요. 굉장히 능동적이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박혀 있었지만 송아지는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청소년이고 자아 정체성을 고민하는 시기가 됩니다. 왜냐? 이 뒤에 스스로 사람이 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는 지금 현재 청소년의 시기인데 이걸 또 누가 알아봐요? 네, 계모가 알아봅니다. 계모가 알아보면서 이 송아지를 죽여야겠다 생각을 해요.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 제 간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얘가 죽게 되는데 이때 뭘 빼달라고 하냐면 간을 빼달라고 합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상대를 죽일 때, 누군가를 죽여달라고 할 때 보통 간을 빼달라고 해요. 그런데 왜 많은 장기 중에서 간을 빼달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심장을 뺄 수도 있어요. 심장이 없어져도 죽고. 다른 장기도 없으면 당연히 살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야기에서는 항상 간을 빼달라고 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이 여우누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이 여우누이에서도 간만 빼먹어요. 누구의 간? 소의 간만 빼먹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소에서도 육식을 하는 여우도 간만 빼먹어요. 왜 간만 빼먹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간의 속성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은 우리의 인체 중에서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예요. 이렇게 간이 있는데 요만큼 떼서 제가 누구에게 기증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게 없어졌죠? 하지만 다시 자라납니다. 요만큼 떼서 받은 사람도 이 안에서 자라나겠죠. 재생이 유일하게 가능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간을 빼먹는다 라는 건 영원히 널 재생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겠어 라는 굉장히 무서운 상징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뺏기게 되면 다시는 태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 이야기에서 죽음의 가장 큰 위기가 났을 때 그냥 죽느냐, 쓰러지느냐, 아니면 살아나느냐의 갈림길은 조력자가 있느냐, 없느냐랑도 큰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죽이려고 할 때 백정의 어머니가 살려주자고 얘기합니다. 백정은 누구예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백정이라는 직업은 없지만 예전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상인들보다도 더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백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천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간을 빼오라고 할 때 살려주는 사람들은 이런
백정이거나 아니면 포수입니다. 포수한테 의뢰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미천한 사람들이 되려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뉴스나 이렇게 보면은 되게 대단한 사람보다는 저기 아래 되게 가난하게 뭐 파지를 모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라는 미담이 전해지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 집안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길로 자신의 길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막 뛰어갔다라고 얘기하죠. 울다가 얘가 막 울고 있으니까 백정이 어머니가 살려줘서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얘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요. 한양, 서울 이런 데로 많이 가죠. 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한양으로 보낸다. 이런 말처럼 얘는 스스로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집을 떠난다.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난다 라는 의미를 잠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옛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보통 길을 많이 떠납니다. 길을 떠나요. 어디로? 집을 떠나서 내가 살만한 곳으로 떠납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죽곤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장화와 홍련이들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모가 등장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죽입니다. 죽일 때까지 집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무서워 이러면서 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는 아이들은 옛 이야기에서 살아나는 아이들, 죽지 않고 그런 아이들은 보통 집을 떠납니다. 얘도 자기 동네를 떠나죠. 사실 집이라는 공간은 부모님의 공간입니다. 이 부모님 아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장소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의 말을 듣지 못하면 혼나요. 그들이 지어놓은 세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는 혼꾸녕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폭력적인 부모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집을 나와야 되는 거죠. 집 밖에 나가지 못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보면 거기 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닐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강압적인 아버지랑 살고 있어요. 그 강압적인 아버지가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 판사 이런 게 안 될 거면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러니까 얘는 집 밖으로 그럼 나가면 될 텐데 나가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죠. 결국은 그 안에서 있다가는 죽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면 한 발자국 나오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그 부모라는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서 집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장화, 홍련이처럼요. 그래서 길을 떠난다는 것은 내 운명을 조금 더 개척해 보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거죠. 이 변화의 필요성은 단순히 내 내면 안에서 변화해야지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야기 안에서 내면은 잘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길떠남을 통해서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내면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들, 옛 이야기들에서는 특별한 인물이 아니오고 평범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길을 떠나서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그로 인해 변화를 추동한다고 이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옛 이야기는 이런 내면의 변화를 추동하는 다양한 길 떠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도 송아지가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를 구박하는 엄마를 떠나가지고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 떠나면 또 괴롭죠. 난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3가지 난제가 있는데요. 집북, 그 다음에 혼인, 허물벗음 이렇게 3가지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얘는 서울로 올라가요.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집북이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집북을 가가지고 자기는 비빈 거죠. 비볐더니 그냥 소리가 나요. 우연치 않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결혼을 하긴 합니다.
내가 자의에 의해서 이거 비비면 결혼해야지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쨌든 일단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결혼을 하면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고 서로 소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소는 사람과 소통할 수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여기서도 소인 상태, 그 모습 그대로는 같이 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 어려운 상태를 소와 사람의 혼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옛 이야기에서 또 어떤 게 있냐면 호랑이 눈썹이라는 옛 이야기가 있어요. 호랑이 눈썹. 호랑이 눈썹을 이렇게 가져다가 내 눈에다가 대면 상대방이 어떤 속성이 가지고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보면 저 사람은 소의 모습을 하고 있네. 저 사람은 닭의 모습을 하고 있네. 그런데 부부가 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잘 살고 소와 닭이 같이 살면 잘 못 살고 이런 것들의 내용이 담긴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너무 다르면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여기 소와 사람의 결합도 마찬가지겠죠? 소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 이 소통을 내가 할 수 있게 하려면 현재의 송아지인 나의 모습이 사람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사람인 내 아내가 소로 변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궁극적으로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조금 더 상위 개념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처럼 너 사람이 됐냐? 안 됐냐? 이렇게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사람이 되려면 스스로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칼을 통해서 허물을 벗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들은 스스로 자기 목을 찔러가지고 나를 죽이죠. 현재 나를 죽여서 새로운 내가 태어나도록 만듭니다. 칼은 냉철한 이성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얘는 결국 뭐가 돼요? 미남자가 됩니다. 잘생긴 남자이지요. 그 문면 그대로는 잘생긴 남자가 맞습니다만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건 이야기 문법에서 완성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완성된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벽이 아니라 완성인 거죠. 그래서 이 미남자는 자기가 스스로 원래의 모습, 그 이전의 모습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면서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해서 서로 소통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변화의 과정을 겪어서 결국 사람이 된다라는 건데 이때 완벽이 아니라 제가 완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가끔 완벽함을 추구하곤 합니다. 이게 하나도 틀어져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간혹가다 하곤 하는데 하나도 틀어져서는 안 돼 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내가 이 A라고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내 바로 안에 있는 내 아내가 난 B가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둘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틀어져서 우린 완벽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관계 맺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완벽은 이 세상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보다는 완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함은 실패를 포함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널드 위니컷은 아이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실패를 경험해야 내가 그것을 감당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후에 한 단계 완성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성은 내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 잘못될 수도 있어. 지금 이 일이 틀어질 수도 있어. 라는 걸 인정하고 그 인정함을 통해서 문제를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내가 당면한 문제를 감당하고 그걸 통해서 속이 상하죠. 당연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을 다 껴안고 다른 방향으로 길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틀어지지 않는 완벽함보다는 실패를 포함한 완전함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완전함이 미남자라는 상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골다 메이어는 온 마음으로 흐느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온 마음으로 웃을 줄도 모른다.
기쁨과 슬픔과 이런 모든 감정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울기도 잘 울고 웃기도 잘 울고 실패도 해보고 그다음에 성공도 해보고 모든 것들을 경험해봐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고통,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에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이겨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아기인 상태에서 청개구리로 되고 청개구리인 상태에서 다시 피가 되고 피인 상태에서 송아지가 되고 송아지인 상태에서 미남자가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그 전에 내가 죽어야 새로운 내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태아인 내가 죽어야 없어야 청개구리인 아동인 내가 되는 거죠. 아동인 상태인 내가 없어져야 피인 상태, 초기 청소년인 상태인 내가 되는 거예요. 또 피인 상태가 없어져야 송아지인 상태인 내가 되는 겁니다. 송아지인 상태를 내가 스스로 없애야 미남자, 완성된 하나의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의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습,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렸을 때, 우리가 태어났을 때에는 엄마가 똥만 싸도 아이고 똥 잘 쌌네, 똥이 황금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아동만 돼보세요. 아동이 똥을 그냥 쌌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넌 아직도 그러고 사니? 라고 혼이 나요. 똑같이 똥을 쌌는데 태아인 상태는 칭찬을 받고 청개구리인 상태는 혼이 납니다. 바로 이런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태아인 상태인 나를 가져가면 안 되겠죠? 태아인 상태인 나는 버려야 돼요. 기저귀에 똥 싸던 나는 없어져야 되고 제대로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청개구리인 상태인 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개구리처럼 막 뛰어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하던 상태에서 좀 벗어나고 그 다음에 엄마에게 너무 파묻혀 있던 나에서 벗어나고 그래야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됩니다. 이런 이전의 모습을 죽이고 없애야 새로운 내가 될 수 있고 그 새로운 나를 통해서 성장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구비문학에 나타난 죽음과 다시 태어남의 의미는 성장 곧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굉장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끊임없이 겪어가면서 스스로 변화하면서 현재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성장하고 자라나고 이 현재의 내 모습이 된 것은 내가 엄청난 부단한 노력을 한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두 번째 주제로 가게 될 건데요. 두 번째는 진짜와 가짜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야기들에는 진짜인 척하는 가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드라마에서도 종종 그런 소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옛 이야기에서도 이런 주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끊임없이 진짜인 척하는 가짜가 등장하는 걸까요? 지금 여기 제가 쥐 모양을 가지고 왔죠. 쥐 가지고 온 것처럼 뭔가 관련된 소재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비설화에 가짜 아들 소동이라고 있습니다. 진가쟁주형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진가쟁주형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인도에도 있고 다른 나라 애들도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추측하셨을 텐데요. 쥐를 보시고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옛날 어떤 집에서 어린 아들을 장가들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려서부터 손톱과 발톱을 깎아서 아무데나 버렸습니다. 장가들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 쥐가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그 손톱과 발톱을 주워 먹고 커서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는 능력을 뿅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공부도 안 하고 색시만 좋아하니까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화가 난 아들이 3년 동안 집에 오지 않겠다 이러면서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3년을 채우기도 전에 집 생각이 나서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아들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이 2명이 되자 부모는 막 혼란스러워하다가 살림살이를 아는 사람이 진짜 아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시험했고, 절에서 공부했던 진짜 아들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었던 가짜 아들은 살림살이를 모두 대답했어요. 결국 진짜인 아들이 쫓겨나게 됐죠. 쫓겨난 진짜 아들이 절에 돌아가서 선생님한테 저 이렇게 해서 쫓겨났어요 이야기를 하자 선생님이 10년 묵은 고양이를 내어주면서 가져가서 한번 풀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아들은 고양이를 소매 속에 넣고 가짜 아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풀어놨습니다. 고양이가 가짜 아들을 확 하고 깨물자 가짜 아들은 빨간 쥐로 변해 죽었습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아니 아들도 못 알아보고 이렇게 타박을 했더니 부모가 괜히 며느리를 타박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처는 문학치료 서사사전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가 되는 가짜인 사람이 나오는 소재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는 제가 옹고집전하고 광해라는 영화도 그런 소재를 담고 있지요. 가짜가 진짜로 변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리플리라는 영화도 그런 소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주변의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서 못 알아보는 것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을 진짜로 믿게 하는 원리, 가짜인 사람을 진짜인 사람으로 믿게 되고 싶은 마음, 그건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을 잠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옹고집 아버지의 서러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지고 보고지고 우리 옹고집을 보고지고 나는 니며 너는 니냐 내 아비가 아닌가 천지개벽한 이유로 부자정이 좋다 하건만은 너를 볼짝시면 모두 헛말이라. 처음에 1등 논밭 다 내게 넘겨맡길 때 맏을 아들 덕 보려 했으나 호강은 고사하고 병든 애비 간병조차 못할 소냐. 봉사 불려 독경하기와 무녀시켜 굿하기도 얼마나 대단하냐. 백미 서말 들이면 넉넉히 하려마는 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패독산 한 첩에 한도 높은 하지 않고 개 한 마리에는 한 양 한 짝. 그도 설마 못할 소냐. 죽을 밖에 어쩔 수 없다. 배고프다 죽수어라. 목마르다 물 더 달라. 애고애고 서른지고 형세 있다 좋다는 놈과 자식 있다 좋다는 놈은 역적 쇠아들 놈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옹고집의 아버지가 서러운 이유는 자기가 아들한테 재산을 다 넘겼더니 얘가 이제 쌩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절대 자식한테 재산을 넘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아들 덕을 보려고 재산을 다 줬더니 이 아들은 아버지가 아파도 굉장히 쌩까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합니다. 여기서 아빠가 아프다고 했더니 감기약 한 첩만 지어줘 라고 했는데 화를 냅니다. 이렇게 화를 내죠. 죽었으면 몇 동이나 먹을 거고 물도 얼마나 드실 거예요. 어디서 약을 타령합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손님 같은 놈이야. 자, 손님 마마 얘기하는 거죠. 손님 마마 같은 놈은 아주 아버지를 그렇게 심하게 욕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아빠가 아프다고 죽도 당연히 안 써주고 물도 몇 잔 먹지도 못하게 하고 굉장히 아끼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박하게 대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도 절대 대접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한 도승이 찾아옵니다. 이야기에서. 도승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시주를 해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옹고집이 당신 몇 살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30살인데요. 도승이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30대를 엉덩이를 때려가지고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승이 화가 났죠. 보통 이런 도승들은 도수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지프로 만든 옹고집, 가짜 옹고집을 만들어서 얘네 집에다 보내요. 진짜랑 가짜가 만나게 된 거죠. 온 가족이 못 알아봅니다. 아내도 아들도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둘이 똑같이 생겼어? 못 알아봐. 그런데 굉장히 가짜 옹고집은 다정하게 행동합니다. 방금 원래 옹고집은 얘기했듯이 자기 아버지한테도 굉장히 화를 내고 인색하게 굴었었죠. 그랬는데 진짜 옹고집과 달리 가짜 옹고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들이 알아보지 못할 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이 싸워서 이기는 놈이 내 남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가짜 옹고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하라 이어라 마누라님께 여쭈어라. 아니 이런 큰일이 있기로 하나 조금도 염려치 마시라 해라. 거기도 아직 내 생전에는 당신이 내 마누라요. 내가 당신 가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 당신하고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이런 와중에도 얘기를 해주는 다정한 가짜 옹고집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옹고집전에서는 누가 진짜인지 판단을 못해요. 자기들끼리 판단을 못해서 관청에 소지를 하러 갑니다. 이 가는 길에도 진짜 옹고집은 지나갈 때 사람들아 너네 뭐 거기 왜 있어? 괜히 있는 것도 뭐라고 해요. 그러면서 저번에 나한테 돈 빌렸지 빨리 갚아 이렇게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지나가고 하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짜 옹고집은 뭐라고 하냐면 아들 누구누구 잘 계셨어요. 그러셨군요 라고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둘이 아예 똑같이 생겼지만 둘의 성격은 정반대인 상황이에요. 뭐 관청에서는 그런 성격을 보진 않죠. 누가 진짜인지 알기 위해서 너의 세간을 고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림살이를 고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 옹생원이 대답합니다. 노복 이름, 그러니까 하인들 이름도 모두 아는 거죠. 가족관계, 집 모양, 물건 보관처, 구리거울, 뭐 곡식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 압니다. 개나 고양이의 수도 모두 알고 자식들 생년월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옹생원이에요. 사조 되기를 실패합니다. 사조는 자기 위에 있는 4대 위에 할아버지들, 아버지들 성함인데 성함도 되지 못합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전통상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패에다가. 그래서 이름을 쓰게 되어 있는 그것도 하지 못하니 얘는 당연히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라고 판명을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짜인 옹고집이 진짜로 인정이 됩니다. 옹고집전과 가짜 아들 소동 모두 가짜가 진짜가 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건 어떠한 원인으로 했어요? 바로 세간살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기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 세간살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세간살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네, 저도 모릅니다. 저도 저희 집에 사실 숟가락이 한 5개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르겠어요. 숟가락은 당연히 그렇고 나머지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고양이의 수는 저희 4마리가 있습니다. 요 정도 알지 나머지 세간살이는 잘 몰라요. 이 세간살이를 아냐 모르느냐의 상징은 어떻게 읽어낼 수 있냐면 바로 상대에 대한 관심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냐, 우리 주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냐와 관심이 없고 지 혼자만 아는 사람이냐를 가짜와 진짜의 구분 지점으로 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관심은 사실 우리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측면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 모두를 헤아리는 마음이다. 우리가 모두 화합하고 잘 될 수 있게 하는 마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라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광해를 따라서 가짜인 광대가
광해의 역할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가짜가 더 진짜같이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는 가짜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종종 보이죠. 하지만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근거해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결국 이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작품에서 가짜가 죽임을 당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소재에서 광해라는 것만 빼고 나니까 새롭게 이야기가 구성됐어요. 이게 바로 구비문학이 만들어지는 원리랑 비슷합니다. 드라마 왕이 된 남자는 광해라는 실존 인물을 빼고 구성을 한 다음 폭군인 진짜 왕이 죽고 다정다감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진짜가 되어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진짜 왕은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원리랑 동일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 바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진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살림살이를 아는 사람이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그것은 즉 내가 나에게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관심이 있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만이 나는 진짜로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진짜로 보고 싶은 사람이 진짜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의 행동이 어떠냐라는 게 더 중요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사람이 진짜다라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야기 안에서는 다정다감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내가 뭔가 원하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대방의 상이 있어서 그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로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진짜, 진실보다 우리가 진가를 갈라내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테두리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고 그 원하는 사람이 진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논리 안에서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가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은 아직도 끊임없이 전승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진짜와 가짜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두 가지 이야기, 옛 이야기에 나타난 궁금증을 봤습니다. 죽음에 대한, 환생에 대한 궁금증도 보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원리가 나타나는 궁금증도 보았습니다. 요 두 개의 주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죽음은 우리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그 사건을 기반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옛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보편적인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옛 이야기를 보실 때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는 과정이 되셨으리라 하는 바람에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